저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으로 이어갈까요? 국민의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선택 방지 관련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원장의 중립성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나면서 본격적인 룰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그 대표께서 그 경선을 위해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정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기울었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의 공정성,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원 총리께서는 2012년에 저희가 승리했던 총선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시면서 매우 공정하고 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위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박 친이 간의 서로 간의 공천 학살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을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정호원 총리께서는 그 당시 친박계의 타깃이 되었던 이재호 전 대표를 공천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도부와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면전에서도 설전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단과 소신이 있어가지고는 의심할 점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호원 총리께 여러 경로로 여러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 총리께서 그런 것에 흔들리실 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과도하게 선관위에다가 그런 압박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원 총리께서 제가 이번에 선관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렸을 때 참 본인은 아까 말했듯이 승리한 선거에서의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영예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장수 총리로서의 영예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을 맡기를 한사코 고사하셨습니다. 제가 또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언론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자질이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분들은 또 저에게 뭐 캠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오해 살 수 있을 정도의 추천을 하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추천 관계나 아니면은 캠프와의 친소 관계가 적은 것으로 이제 파악됐던 그 정호원 총리를 제가 이제 선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고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역선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후보에게 유불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찾아보면 기사에 나옵니다. 저는 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될 수 있다라는 표현부터 그래서 민심에서 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고 당심에서는 제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지지층에서 제가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어떤 주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학생이 입시제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저는 대선 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예. 지난 많은 분들이 황교안, 오세훈 전당대회를 놓고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탄핵 직후에 아주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랐던 것이고 일반적인 선거에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아주 훈련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치 이슈에 민감할 뿐이지 일반 국민이고 또 우리 지지층도 아까 말했듯이 지지층의 확장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이어가시죠. 임세흠 의원. 네. 아까 검증단 설치를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그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부각이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대표가 너무 자신을 내세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평가들도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뭐 저희가 축구 경기를 뛰어도 축구의 전술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뭐 공을 좀 길게 차는 경우도 전술의 하나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패스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술의 일환으로 경기 후반부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일변도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겁니다. 각 캠프별로 선거를 임하는 어떤 자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관점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로서 제 입장은 이번 선거는 참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행사에서 내일이 선거라면 5% 정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선거에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사람은 참 기억에 지배되는 동물인 것 같은 것이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대선을 치렀을 때 그때 저희 선거 캠프 내에서 계속 나왔던 인식 또는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그 내부의 다짐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5% 10%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지배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이겼던 마지막 선거였기 때문에 항상 로우키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과 어떤 파격적인 행보들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일부 주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제 역할을 좀 줄이더라도 당내 분란을 줄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당내 분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변석계라고 가다 보면 또 선거가 침체되다 싶으면은 저한테 역할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당의 흥행을 위해서 제가 선택하는 것이지 또 선거 승리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나갈 선거는 3년 뒤에 있습니다. 예, 총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면에서요 야권 후보 1위를 달려왔고 또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금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된다면은 여권이 파상 공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은 이제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보시기에 과연 윤 전 총장이 이러한 혹독한 검증 공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보가 있다면은 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저희가 제공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선 단계에서는 비단 주머니를 주려면 다 돌려야 되거든요. 네, 모든 후보에게. 근데 그런 것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여론조사상으로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인 좀 어떤 검증이나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평가하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공무원으로 있을 때부터 다양한 어떤 공격과 검증, 네거티브를 방어해내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성장한 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 공세라고 하는 것은 또 도덕적인 면에 자신이 있는 그런 어떤 후보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이런 것에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속된 말로 굉장히 지금까지 맷집이 센 그런 인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응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윤 전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 어찌됐든 당이나 윤 전 총장하고의 어떤 결합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이런 지지율 정체라든가 현상 유지,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이런 보이는 것의 어떤 단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몇 번 밝힌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고 비공개로 이제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일치하는 점도 있고 또 아주 말이 통한다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경준위 단계에서 여러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해에 가깝다. 처음에 이제 지적되었던 것이 이준석이 왜 봉사활동을 넣고 오라가라 하느냐, 토론을 왜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정치권에 대한 적응이 끝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경준위 활동 종료 후에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다 최고위에 보고됐지만은 저는 제가 경준위에 봉사활동을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서두르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오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당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은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견고합니다. 실제로 초기 42%까지 나오는 조사들도 덜어 있었고 지금은 3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 덜어 있고 그 전 지도부에 비해 가지고 다소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다만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선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른 후보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상호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층과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까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여러 후보 중에서 참 대중적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도 않은 척하는, 그러니까 인사하고 싶은 그런 후보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행보나 캠프 구성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와 본인의 갈등은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쉬운 점은 이제 앞으로 분발하거나 그동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것이 아쉽습니까? 저는 어떤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 후보의 대중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당의 기획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열거했던 것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소위 치맥 회동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간지 그 유리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윤 총장이 저에게 이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저희가 간헐적으로 이제 언론에 비춘 화면에서도 밖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온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그 환호와 호응이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다. 저도 우리 당에서 많은 정치인분들을 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 오세훈 시장 정도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강점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해당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치열해지면은 우리 당의 다른 후보군들도 그런 대중성을 다 확보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선이 흥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실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그 대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거 전술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평가이고, 근데 그게 아쉽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조언인데 그냥 뭐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후보가 선거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정도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예. 그 여러 군데서 거의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튀는 조사가 아니고요. 그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데 홍준표 의원 쪽은 이제 추석쯤이 되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 중에서 20대의 그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요. 20대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대표께서는 정말 그 홍준표 의원이 20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또는 사로잡을 만한 가능성이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물론 홍 의원이 가진 본인의 어떤 자질과 경쟁력 때문일 수도 있고, 일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냈던 지지율이 홍준표 의원에게 쏠린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쪽에서는 역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표께서는 그 홍 대표의 선전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보통 역선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작용하려면요, 그 아주 조직적 역선택이고 정략적인 역선택이라면은 가장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선택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행태라는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여론조사는 좀 그렇게 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재질문 조항, 예를 들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좀 경향성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더 좋겠습니까? 반복해서 물어보다 보면은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문항 설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솔직히 20대 30대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원인을 저도 매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지만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최근에 지지율 변동이라는 것도 제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 의원 본인의 어떤 경쟁력 그 장점은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려면은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뭐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한 자질이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도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또 이 지지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그 안철수 오세훈 지지율 관계 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 시장님은 한동안 빛을 못 보셨던 정치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또 대중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었고 지지율 변동성이 또 급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 당에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뭐 원희룡 후보나 다 있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나 뭐 대중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담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더 부담입니다. 그럼 질문을 두 개를 드리면 조금 더 부담이 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철학을 공유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실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셨고요.
그 최근에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이 그 TV 토론에서 본선에 오를 때 가장 까다로운 후보라고 많이 지목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이 대표께서 유 의원과 좀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는데 일단 사실입니까? 확실한 거는 제가 전당대회 나갈 때 유 대표랑 상의 안 했습니다. 네, 그 다들 지금 와서 이제 뭐 아시는 지점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택했고요. 나중에 제가 뒤늦게 전당대회 참여를 결정하니까 그 제가 김웅 의원의 표를 많이 빨아들이는 모양새로 이제 그 지지율 추이가 전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유승민 의원과 그런 대소사를 상의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전당대회 출마 정도는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 이제 정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당대회 출마조차도 상의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뭐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신다거나 의도적으로 뭐 또 가깝게 지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유승민 의원이 어디 인터뷰 가서 말씀하셨던데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유승민 의원이 말한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말한다고 유승민 의원이 듣는 관계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의 정치적 진로나 아니면 판단에 있어가지고 영향해 줄 수 있는 발언을 서로 잘 안 합니다. 예. 그럼 공평성을 위해서 유 의원의 경쟁력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도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에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나머지 후보들 원지사님 포함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선을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지도 면에서 아마 대선을 완주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가 있고 또 아무래도 대선에서 저는 어떤 지점이 주요 전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들 개개인의 강점이 더 빛날 수도 있고 좀 덜 빛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어쨌든 반문재인 정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는 그런 지지층이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맞선 후보가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삶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해결을 원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 중에 정확하고 또 적확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그런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말을 좀 더 시원하게 한다든지 명쾌한 입장을 가진 후보들에게 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육군이 바다에 싸우면 안 되고 해군이 하늘에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그 전장이 어디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정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들의 강점과 또 약점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후보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이 네.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캠프 기대만큼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그 주제 넘는 컨설팅들을 계속 이제 각 캠프에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장이 어디에 펼쳐지냐에 따라 가지고 후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재형 후보 측을 제가 선거에 임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그 미담이라든지 도덕성 측면 그리고 또 그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가족 이력에 따른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받는 그런 후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토론에서 좀 다뤄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면은 저는 또 최재형 후보에 대한 관심이 또 확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 내에서 계속 정치해 오신 분들과 우리 당에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합류하신 분들 간에 뭐 여러 유불리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특히 뭐 토론에 대한 어떤 능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밖에서 우리 당에 참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장성민 이사장 같은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사적으로 이제 소통해 보면은 다들 제가 봤을 때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토론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달변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당 밖에서 오신 후보들에게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